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ELS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ELS가 어떤 상품이고 이게 왜 최근에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해결책,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번 뉴스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제가 이걸 이제 네이버에서 ELS라고 하는 상품들을 검색을 해보면 뭐 그렇습니다. 홍콩 ELS 최다 판매은행 판매 과정 평가는 저조, 농협 ELS 판매 중단, 홍콩 증권 리스크의 수조원 손실 우려, ELS 가입자들 발동동, 은행권 불안전 판매 논란 재점화, 홍콩 ELS 소비자 민원 속출 쟁점은, 여기 이복현 검사도 나오네요. 홍콩 ELS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했다는 은행에서 이복현 면피 완료했다는 거냐 일갈, 뭐 이런 기사들입니다. 여튼 뭐 최근에 기사들로 봐서는 이제 홍콩 증시가 많이 빠져서 ELS가 위험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ELS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ELS도 제가 이제 지난번 검색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명사라든지 뭐 대명사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저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 ELS라는 게 Equity Linked Securities 이런 뜻이거든요. 요 앞에 EL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이거는 뭐 형태, 시큐리티는 형태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LS 말고도 뭐 ELT, ELF, DLS 이런 상품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이름으로 모든 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E라고 하는 에쿼티가 주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주식 말고 주가, 삼성전자의 주가, 코스피 지수의 주가, 뭐 홍콩 지수의 주가가 링크됐다. 주가가 연계된 시큐리티가 이제 증권이니까 주가가 연계된 증권. 그러니까 주가의 뭐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성과가 결정이 되는 증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LT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EL까지는 똑같고요. 에쿼티드 링크드. 그러니까 주가가 연계된 뒤에, 아까 저는 이제 시큐리티라고 해서 증권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T니까 트러스트, 신탁. 주가가 연계된 신탁이란 뜻이고요. 앞에 거는 이게 상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T는 이 상품의 형태가 어떤 건지. 그러면 ELF는 이해가 되시겠죠? 주가가 연계된 F는 이제 펀드니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네. 주가가 연계된 F, 펀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즘에는 뭐 DLS까지도 나오던데요. 앞에 게 이제 상품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발음하기 힘드니까. Derivative Linked Security. 이게 D가 파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말고 파생시켜서 뭐 금리도 될 수도 있고, 뭐 환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날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신용 위험,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런 것들을 파생시켜 가지고 결합해서 만든 증권, 이 DL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DLT도 만들 수 있고 DLF도 만들 수 있고, DL은 똑같은 거고 그 D를 신탁으로 할 거냐 펀드로 할 거냐 증권으로 할 거냐, 그 차이를 이 용어에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증권사에서 이제 수년 전부터 판매를 해오던 상품의 일종이고요. 주식의 가격하고 연동을 해서 뭔가 성과를 돌려주는 형태의 상품이다, 뭐 이렇게 큰 의미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이게 저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은행들이 수익권을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기본적인 금리가 엄청 낮아 버리니까 그 예금하고 대출의 마진을 유지할 만큼의 금리가 안 생기는 상황이 이제 뭐 2018년
전후로 해서 몇 년간 계속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기존에 팔고 있던 ELS라는 상품, 뭐 ELT, 뭐 ELF 다 마찬가지겠죠. 그걸 은행 창구로 가져와서 은행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게 그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과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ELS인데 이 은행에서는 기본 단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은행에서 가입을 하면 뭐 안전하다, 뭐 안전성을 확보한다라고 약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뭐 1억 가입하기가 엄청 어려운데 은행에서는 뭐 몇 억씩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게 똑같은 상품임에도 그걸 이제 어디서 소개를 하고 판매를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 ELS라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건 뭐 홍콩 관련된 ELS만 7조 원이 지금 뭐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그만큼 이제 갑자기 ELS 시장 규모가 엄청 커졌죠. 그럼 ELS라는 상품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식의 가격하고 링크된 시큐리티 증권이라고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기가 된 이유는 그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위기가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팔고 있는 ELS 상품인데요. 보통 이런 상품들이 이제 매 주간 단위로 한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형태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뭐 투자되는 방식도 다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만 알아두시면 다른 것들도 이해를 하시는데 뭐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일단 이 상품의 연 수익률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할 시에 연 7%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이 세 가지 지수의 주가가 기초 자산이 됩니다. S&P라고 하는 미국 주가, 니케이라고 하는 일본 주가, 유로스탁이라고 하는 유럽 주가, 이 세 가지 주가가 기준이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90, 85, 80, 80, 75, 60, 그리고 노 KI라고 해서 노 낙인인 상품인데요. 이게 6개월 단위를 의미를 하고요. 100이 기준입니다. 6개월 동안 그 100이 90이 되지 않으면 6개월 만에 연 수익률 7%로 상환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10%가 빠지지 않으면이죠. 이 세 개 지수의 주가가 S&P, 니케이, 유로스탁의 주가가 S&P, 니케이, 유로스탁의 주가가 6개월 되는 날 딱 10%를 넘어서 빠져 있지만 않으면 연 7%로 상환을 해주고요. 근데 10% 넘게 빠질 수도 있죠. 하나가 빠질 수도 있고, 두 개가 빠질 수도 있고, 세 개가 빠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만이라도 10%가 넘어서 빠져 있다. 그러면 그 다음 6개월로 넘어갑니다. 그럼 1년째 되는 날이겠죠. 1년째 되는 날 이 세 개의 지수가 15% 이상 빠져 있지 않으면 연 7%라는 수익률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1년째 되는 날 S&P랑 니케이는 한 5%밖에 안 빠졌는데 유로스탁이 16%가 빠졌어요. 그러면 또 다음 6개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그 6개월 동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그 6개월째 되는 그 특정 날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최대 3년까지 35%가 빠지지 않으면 3년째 되는 날 7% 수익률이니까 연 7%니까 7 곱하기 3은 21%.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조건을 조기에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유지가 되고요. 3년째 되는 날도 이 세 개의 주가가
가입한 날 기준으로 35% 이상 빠지지 않았어야지만 이게 상환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3년째 되는 날에 뭐 반토막이 나 있다, 어떤 지수가, 그러면 이제 손실이 나는 거겠죠. 반토막은 마이너스 50%니까 마이너스 35%를 넘어선 손실이 발생이 된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S&P 니케이 유로스탁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최대 손실률은 마이너스 100%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금은 비보장 상품이고. 네. 이렇게 이제 이게 모든 ELS의 상품들이 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주가가 특정 날짜에 어느 정도 이상만 빠지지 않으면 그 조건을 달성하면 약속된 이자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근 이제 기사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홍콩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ELS에서 약속했던 조건에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연장이 되고 상환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게 올해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3년째 되는 해가 돼서 3년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회복이 되지 못해서 손실인 상태로 고객들한테 상환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위험에 노출된 자금이 뭐 7조 원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의 투자를 하는 거죠. 오르면 무조건 상환이 되고 내리더라도 어느 선 이상 이하로만 안 내려가면 이게 상환이 되는 조건의 상품들인 거고요. 이게 사실은 증권사하고 은행들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좋았을 때는 막 6개월 단위로 계속 상환이 되거든요. 6개월 동안 뭐 10%에서 15%만 안 빠지면 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않으면 이게 당시로서는 뭐 그때 거의 시장에서 예금을 하면 1%가 안 되던 시기였으니까 4%, 5% 이렇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고, 이게 또 특징이 이걸 한번 가입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6개월 만에 이게 상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어디서 돈을 더 구해서 더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과도 좋고 뭔가 안전해 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3년째 되는 날 뭐 반토막 이상만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상환 받을 수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아니면 미국 지수가 아니면 중국 지수가 그렇게 반토막이나 날 상황이 발생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은행에서 팔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에 많은 돈을 예금을 하고 있는 고객들이 그 은행에 대한 선호도와 뭐 직원과의 친분 관계 이런 것들로 통해서 조금 더 접근이 용이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뭐 불안전 판매라든지 뭐 직원의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뭐 증권사가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든지 약간 후행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도 이 손해를 본 투자자들한테 돌아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서 ELS 요즘에 가입하려면 막 녹음을 30분씩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 위험한 상품을 어떻게 하면 분쟁이 났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유지하냐는 방식으로 증권사에서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뭐 가입을 하려면 뭐 2번, 3번에 걸쳐서 확인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당장 하루 전에는 가입을 못 한다거나 막 그런 제약들을 넣어두고요. 결국 뭐 본인들이 이제 서명하고 사인을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거의 뭐 투자자들이 나는 모르고 가입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게 내가 뭐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뭐 증권사의 부담함을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 ELS라고 하는 상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팔라고 하겠죠. 그리고 당시 이게 6개월 단위로 상환이 되고 증시가 좋았을 상황에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왜 나는 저렇게 좋은 거 가입 안 해줘, 그런 분위기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고객한테 위험하다고 해서 아예 가입을 안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건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와서 이렇게 손실을 보니까 뭐 그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건 크게 의미가 없고, 이게 뭔가 위험한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부터가 너무 아마추어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성적인 평가의 개념이잖아요. 위험하다
아니면 뭐 고위험 상품, 뭐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 이걸 가입하지 말라라는 뜻인지, 아니면 뭐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뜻인지, 아니면 뭐 가입을 했는데 가입한 뒤에 조심하라는 얘기라든지, 그런 이 금융에서 결국에는 숫자 가지고 내가 성과를 얻고 돈을 벌고 하는 목적들인데, 그런 정성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증권회사와 그걸 판매하고 있는 직원의 이 리스크와 자산 배분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두 번째는 그걸 받아들이는 고객 입장에서도 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리스크를 얼만큼 가져가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만약에 손님이 은행에 5억을 다 예치를 시켰는데 이 5억을 그냥 예치만 시키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뭐 0. 몇 프로밖에 안 되겠지만, 그 5억을 가지고 ELS를 가입하면 한 번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거의 1%, 2%가 되거든요. 그럼 증권사나 은행이나 뭐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렇게 들어와 있는 돈을 이 상품으로 연결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거기서 뭔가 좀 생각이 있고 자산 배분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원이 회사에서 아무리 압박이 들어오고 이 사람 고객을 통해서 내가 큰 수수료를 벌 수 있는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건 미충족 시 최대 손실 마이너스 100%, 원금 비보장, 이게 결국에는 매우 위험한 고위험군의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객의 자산과 고객의 지금 나이와 고객의 금융 지식과 고객이 원하는 투자 성과를 기반을 해서 고위험에 준하는 자산 배분이 이루어졌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금융사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증권사 직원이나 은행 직원이 고객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사람이 내 전체 자산에서 이 고위험 자산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들어가냐 하는 부분을 정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싸게 사면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위험하면 아무리 좋지만 위험한 걸 기준으로 해서 내 자산에서 10%에서 20%, 많게는 30%, 40% 이렇게 가져가는 자산 배분이 됐으면, 사실은 이게 뭐 그때 설명이 부족했다는 등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문제고요. 근데 그런 역량이 부족하죠. 회사는 그런 역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ELS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확률이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ELS를 1억을 가입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돈을 증권사에서 1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운용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조건이 달성했을 때 수익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거기서 제대로 운용을 못하면 회사 돈으로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 약정을 한 거라서, 증권이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운용을 하냐면, 이제 델타 엣지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이제 옵션을 가지고 이 운용을 수익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주식 말고요, 주가라는 게 변동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루 변동성이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을 테고, 일주일 변동성이 역사적 데이터가 있을 테고, 코스피가 하루에 뭐 20% 빠진다, 이런 거는 우리가 히스토리 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결국에는 역사적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이 코스피라고 하는 주가가 하루, 뭐 일주일, 한 달, 뭐 1년의 변동성을 위아래로 딱 걸어 놓고요. 많이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고객이 나한테 맡긴 돈을 수익을 내고, 그걸 바탕으로 방향성에 투자한 ELS 상품에다가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을 어떻게 유지를 하냐? 아까 제가 잠시 델타라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 확률이에요, 확률. 이 정도 빠지면 오를 확률이 몇 프로다.
그러면 그 확률에 맞춰서 얼만큼 사고, 이 정도 올랐을 때 여기서는 고점을 형성하거나 빠질 확률이 이 정도다. 그러면 거기서 또 비중을 조절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하는 게 이제 이 공학적인 부분인데, 그걸 이제 ELS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지수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홍콩이 문제가 됐으니까 홍콩이 만일 때, 홍콩이 뭐 12,000일 때, 홍콩이 6,000일 때, 홍콩이 8,000일 때, 이게 상환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부에 노출하지는 않죠. 왜냐면 본인들의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그걸 노출해버리면 본인들이 지금 얼마 남겨 먹는지를 이제 외부에 알려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걸로 돈을 하여튼 엄청 벌기는 했는데요. 근데 그걸 직원하고 공유를 해서 직원이 이 위험 자산,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고, 그 위험 자산이 지금 얼만큼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자산 배분에서 어느 정도 이 ELS를 포트폴리오에 담아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계속 뭔가 수수료 수입을 내야 되고 상품을 팔아야 되는 뭐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잘 팔리던 당시에는 많이 파는 사람이 아마 그 회사에서는 최고로 인정받고 최고로 잘하고 고객한테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 안 좋은 상품, 사실 이게 좋다라는 게 나한테 돈을 벌어준다 아닌다 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뭐 마이바흐, 벤츠, 뭐 BMW 좋은지 몰라서 안 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싼지 싼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 돈을 집행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인데, 금융을 할 때는 그런 개념들이 아직까지는 잘 정립이 안 된 거죠. 예. 저는 약간 아마추어 같은 상황이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게 치면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기가 되는 게 고점 대비 50% 넘게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확률적으로는 홍콩은 지금 가입을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조기 상환 되거나 이 수익을 충족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 후행적으로 뭐 이제 뭐 ELS 판매를 막는다는 등, 뭐 설명을 어렵게 한다는 등, 약간 상황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가 ELS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ELF, ELT, DLS 뭐 다 비슷한 겁니다. 뭘 가지고 조건을 충족했을 때 돈을 주냐 안 주냐,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이고, 핵심은 초고 위험이고, 내가 이 초고위험이 내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야 되냐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되는 게 우선이지, 이게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투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걸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냐가 핵심인 거죠. 이런 투자 상품은 뭐 지금 뭐 위기라고 해서 뭔가 뭐 판매를 중단하고 해도 결국에는 또 앞으로도 수년간,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나올 상품들이거든요. 더 파생해서 나오겠죠, 금융이 발전을 하면. 네, 그래서 핵심은 이 상품이 기초자산이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떤 형태로 나한테 수익을 주는 건지, 그리고 이게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그 위험을 봤을 때 내 자산에서 얼만큼 배분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투자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증권사나 은행의 직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 생각은 뭐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판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옷 가게에서 옷을 잘 파는 사람이 디자이너나 옷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파는 게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 파는 사람은 뭘 팔겠어요? 지금 제일 유행하고 제일 잘 나가는 걸 팔려고 하겠죠. 그게 잘 팔기 쉬우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그 당시에 비싼 게 될 수도 있고, 3, 4개월 지나면 또 유행이 지나면 사람들이 안 보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사실 금융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런 영향을 키워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뭐 ELS, ELT, ELF, TLS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게 또 다음 영상은 바이더 딥스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네 번째로 담아야 될 게 좀 생각이 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